노트 나가겠습니다. 6번째 노트입니다. 6번째 노트에서는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프로토콜이고 제일 많이 쓰는 프로토콜이 키 확립 프로토콜이에요. 주로 원격이 있는 사용자들이 대칭 키를 공유할 수 있게, 그리고 이 대칭 키는 이제 세션 키가 되겠죠.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그런 키를 우리가 확립할 때 이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키 확립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의 근본 문제, 이제 해결하고 이 프로토콜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n명의 사용자가 서로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교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환하고 싶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대칭키가 각각 쌍마다 다른 대칭키가 필요한데, 이 대칭키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키 확립 프로토콜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이 문제부터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대칭키만 써서 해결할 수도 있고, 대칭키뿐만 아니라 이제 공개키도 같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공개키만 쓰는 경우는 없고, 공개키를 쓴다는 건 대칭키도 같이, 그러니까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과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섞어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쓰는 경우에는 그것만 쓰는 거예요. 주로 왜 그러냐?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쓰면은 비용이, 그러니까 계산 비용이 높아져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뭔가 하고 싶을 때에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써서 프로토콜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물론 공개키를 쓰게 되면은 좀 더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비싸지게 되겠고, 뭐 인증서 같이 PKI가 뭐 구축되어 있거나 이런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칭키만 사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살펴볼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되게 무식하게 해결하는 방법부터, 아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부터 효과적인 방법까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얼마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언제든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가장 쉽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보고, 그 방법의 문제점을 보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이제 뭔가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n명하고 그 비밀 통신을 하고 싶고, 쌍들 간에 다 다른 키가 필요한 거니까 서버가 n-1개의 키를 각 사용자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쌍들 간의 키가 있으니까 이제 비밀 통신을 n명 간에 필요할 때 원할 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각 사용자가 유지해야 되는 키가 몇 개냐면은 사용자 수에 비례하는 거죠. n-1개라고 하더라도 n에 비례하는 거니까 이제 내가 통신하고자 하는 사용수만큼의 키를 내가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또 이 키들은 안 바뀌는 거죠. 바꾸려면 또 새로 다 나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받아야 되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고요. 또 n명에서 쓰는데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왔어. 그러면 또 모든 사용자한테 또 키들을 또 분배해 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유지해야 되는 키를 대폭 줄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온라인 TTP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용자는 서버하고는 장기간 대칭 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공유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우리 핸드폰에서 쓰는 것처럼 유심에 이렇게 뭔가 내가 처음 기기를 발급받을 때 받아가지고 서버랑 유지할 수도 있고, 또 그 장기간 키를 그 받을 때만 또 공개키 기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기간 키를 서버하고만 하나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n명하고 실제 이제 통신이나 비밀 통신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키 확립 프로토콜을 수행해 가지고 세션 키를 확립한 다음에 이제 통신하는 거죠. 그럼 나는 유지해야 되는 키가 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장기간 키만 유지하고 있고, 다른 사용자하고 통신하고 싶을 때는 키 확립 프로토콜 수행하고,
그 확립된 키는 내가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잠깐 통신할 때만 쓰고 그냥 메모리에서 있다가 버리면 되는 거고 관리도 안 해야 되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그 대칭키만 쓰는 그런 방법에서는 앞에서 막 살펴봤던 그 형태의 프로토콜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과 이 방법의 어떤 중간적인 어떤 솔루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사용자가 유지해야 되는 키의 개수가 사용자 수에 비례했어요. 그럼 사용자 수에 비례하지 않게 이제 사용자가 조금만 유지해도 N명하고 다 다른 키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연구를 해서 나온 몇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블럼 기법, 블론도 기법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럼 기법을 조금 뒤에 살펴볼 건데 이 기법에서는 사용자들은 사용자 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에서 정해놓은 보안 변수에 비례해 가지고 뭐 t를 정해 놓는데 t가 오면 늘 5개만 유지하는 형태. n명이 몇 개든 상관없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뭐 여기 뭐 있는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서버가 t를 정해요. t. 보안 변수 t인데 이게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 사용자는 그 t개의 정보만 유지하는 거예요. t개. 그래서 그 t를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만드냐면은 d 배열을 만들어요. d 배열. t by t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t by t 배열을 여기서는 k네. k의 보안변수 k라면 k by k d 배열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랜덤하게 g 배열을 만들고요. g 배열을 만들고 요거를 계산하게 됩니다. a 배열. 그래서 a 배열은 n by k가 되겠고 얘는 k by n이 돼요. 그럼 요 두 개를 곱하면 n by n 행렬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 d가 대칭 행렬이에요. d를 만들 때 대칭 행렬로 만들어요. 대칭 행렬을 만들게 되면은 이 수학적으로 이거 해보면 되겠지만 얘도 대칭 행렬이 돼요. 대칭이 돼요. 그러면 대칭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각 사용자는 여기에 있는 i번째 사용자한테는 서버는 여기에 있는 값만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n by k 배열이니까 사용자가 유지해야 되는 값이 몇 개? k개예요. j 번째 사용자도 k개를 유지합니다. 요 g 배열은 공개를 해요. 홈페이지 같은 데다 공개를 해요. 얘는 뭐 비밀로 안 해도 되니까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i가 j랑 통신하고 싶어. 그러면 공개되어 있는 j 번째 요 g에 있는 열을 가져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i 값과 곱합니다. 곱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j 번째 사용자도 저거랑 똑같은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j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j는 요걸 갖고 있겠죠. 요 행값. 그러면 요 g 배열에 공개된 배열에서 뭘 갖고 와요? i 열을 갖고 와서 자기랑 곱하면 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요 두 값은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선형대수 시간에 배우나 행렬만 좀 알면 이제 보완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각 사용자가 유지하는 건 이제 K개의 정보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 n이 뭐 1000이든 그 이상이 되더라도 K개만 유지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K가 보안 변수예요. 왜 보안 변수냐면은 얘가 K개의 비밀 정보, 얘는 공개되어 있는 정보니까 K개의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만든 거니까 K개의 정보만 확보하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이 전체 값을 알 수 있어요.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게 K개거든요. K by K 행렬. 그리고 대칭 행렬이니까 이 수학적으로 보면 이제 K명의 요 행만, K개 행만 알아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전체 다 알아요. 전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안전성을 높이려면 K를 늘려야 될 거고 K를 늘리면은 각 사용자가 유지해야 되는 정보는 많아지고
K를 줄이면은 사용자가 유지해야 되는 정보는 줄지만 그만큼 취약해지죠. 내가 섭외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그 얻어내는 정보를 얻어내기만 하면은 이제 그 사용자들끼리의 정보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용자까지 사용한 키도 다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얘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게 뭐 어려운 수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보통 수학 배우면서 저거 내가 컴퓨터 공부하면서 저 쓰지도 않은 수학을 왜 배우고 있지 막 맨날 그럴 때도 있는데 간혹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수학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좋은 어떤 솔루션들을 찾을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칭행렬의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우리가 이렇게 극단 두 가지 있으면 그 사이에는 뭐 없을까?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 막 이제 수학에서 우리가 배웠던 막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찾아내게 됩니다. 이 찾아내는 게 어렵죠. 쉬운 건 아닌데 그 수학을 그럼 보면 이해를 못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걸 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했고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이 챕터에서 볼 거는 요 방법이긴 한데 이제 이런 극단적인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 저는 세 번째 방법 같이 엔겔을 유지하지 않고도 사용자 수에 비례하지 않고도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개키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웹서버에서 하는 그 프로토콜을 그냥 가져 쓰면 돼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한쪽에서 세션 키를 만든 다음에 상대방 공개 키로 그 세션 키를 주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만 그 키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는 알 테고 이 K는 상대방만 풀어볼 수 있으니까 비밀로 세션 키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TLS 웹서버에서 쓰는 아주 기초적인 형태가 이 형태예요. 웹서버가 인증서를 보내와요. 그럼 인증서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공개키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인증서를 확인해. 아, 이 구글이 맞구나. 라고 확인해요. 그러면 그 구글의 그 공개키로 내가 이 브라우저가 세션 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암호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가 그 키로 이제 세션 키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제 주고받는 암호 그 웹 문서 뭐 이런 데이터들을 암호해서 주고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공개키가 있으면 서명 같은 걸 해가지고 뭐 인증을 조금 더 포함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연산 비용이 높아지지만 이제 되게 효과적으로 어떤 이 문제를 이제 공개키를 이용하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칭키만 이용하더라도 아까 설명했듯이 계정을 개설할 때, 뭐 초기 키 분배를 할 때, 키 갱신할 때만 이제 공개키를 쓰고 나머지에는 공개키를 쓰지 않고 대칭키만 써서 효율적으로 또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칭키만 써서는 이제 잘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전체적으로 공개키를 쓰는 게 아니라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공개키를 쓰게 되는데 이제 이 공개키를 쓰려 그러면은 이제 모든 사용자들이 이제 이 웹 같은 데서는 이제 브라우저가 그 공개키가 필요 없는 형태가 된 거죠. 웹서버만 공개키 그 인증서를 쓰는 거고 브라우저들은 공개키를 안 쓰는 형태인데 일반 응용에 가면은 이제 일반 사용자들의 공개키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이제 생기겠죠. 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웹서버와 통신하는 게 아니라 AB가 그냥 사용자들인데 AB가 뭔가 비밀 통신하고 싶어. 근데 공개키 기를 쓰려고 그래. 그럼 B도 A도 다 공개키를 갖고 있어야 되고 서로 인증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부분들이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키를 쓰게 되면은 인증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쉽게 부인 방지 기능을 왜냐하면 개인 키로 암호화되면 그걸 할 수 있는 사용자는 그 사용자밖에 없는 거고
또 공개키로 암호하는 거는 누구나 쉽게 공개키를 비밀로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개키를 확보해서 인증서를 확인하게 되면은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고 그 비용이 계산 비용 또 유지해야 되는 키 길이 공간 비용 그런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공개키 기반 구조 그 인증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근본 문제 해결하는 근본 문제를 살펴본 거고 이제 이 챕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건 키 확립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A와 B가 통신하고 싶은데 서로 사전에 공유된 비밀 정보는 없는 상태에서 원격에 있는 두 사용자가 세션 키를 확립해 가지고 비밀 통신을 할 때 이제 쓰는 프로토콜이 키 확립 프로토콜이 되겠고 이 프로토콜에서 뭐 공개 키를 하나 확립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우리가 키 확립 프로토콜이면 대칭 키를 확립하는 거고 이 대칭 키는 한 세션에서만 쓰는 세션 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 확립 프로토콜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실제 이 키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서로 뭔가 주고받아서 키를 확립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거를 키 전송 또는 동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쌍방이 뭔가 새로운 뭔가를 확보한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걔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키 확인 과정을 한번 해요. 그래서 나랑 똑같은 키를 내가 통신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제 그거 가지고 확인이 되면 실제 이제 문서들을 암호에서 주고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 확인하는 과정은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을 서술할 때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자 간에서 우리가 프로토콜 할 때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이제 키 확인 과정을 반드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키 확인이 된 다음에만 실제 키를 써서 내가 실제 암호해야 되는 비밀 메시지를 암호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 키 확립 프로토콜은 이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수가 있는데 키를 누가 생성하냐? 이 세션 키를. 여기서 키는 이제 그 확립하는 키를 누가 생성하느냐?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서버가 생성하는 거죠. 서버가 어떤 별도 실내 서버가 있어서 실내 서버가 생성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죠. A, B한테. 근데 이제 웹 TLS 같은 데서는 한쪽에서 그냥 만들어서 또 뭔가 주고 있고요. 또 이제 키 동의 프로토콜에서는 양쪽에서 똑같은 어떤 값들을 줘서 그걸 이용해서 만들게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건 어떤 암호 기술 쓰냐. 대칭 키만 쓰냐? 아니면 공개 키도 쓰냐. 공개 키만 쓰는 형태는 논하지 않고요. 우리가 보통 공개 키면 거기에는 이제 대칭 키 기술도 써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키 확립 프로토콜이 몇 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 그러니까 키 확립하는 사용자 수.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이자간. 근데 이자간 말고 다자간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자간 프로토콜을 우리가 다른 말로 회의키, 그룹키라 그래요. 그래서 화상 회의를 하거나 원격 교육을 하거나 막 이럴 때에는 이제 그 참여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여러 명인데 각각 다른 키를 공유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영상을 하나 보내야 되는 거니까 이 뭐 다수명 50명이 똑같은 키를 갖게 만들고 그 영상을 보내는 서버가 한 번만 암호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주면 이 사용자들이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회의키, 그룹키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자간, 다자간으로만 이제 분류했었는데 요 사람이 삼자간도 이제 뭔가 자체 강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인 다음에는 이제 프로토콜을 이자간, 삼자간, 다자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자간, 다자간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생성 주체에 따른 분류를 좀 더 깊게 보면 우리가 그 4장인가 3장에 살펴봤던
그 서버를 이용한 대칭 키만 이용한 프로토콜에서는 이제 그 TTP가 세션 키를 만들어 가지고 A와 B한테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들이 키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한 사람이 생성을 해가지고 참여하는 다른 사용자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보통 서버가 참여하면 서버가 만들어주게끔 해요. 그게 꼭 서버가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서버가 만들게 해서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 전송 프로토콜은 참여자 중에 한 명이 키를 생성하고 대부분 경우 TTP가 참여하면은 TTP가 생성을 해서 나머지 나눠줍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럴 때 이제 TTP가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주면은 그 TTP를 우리가 키 분배 센터라고 그래요. 근데 키 분배 센터 형태가 아니라 TTP는 이제 생성을 하지 않고 앨리스가 밥한테 줘야 되는데 앨리스와 밥은 서로 공유된 비밀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든 세션 키, 앨리스가 만든 걸 밥한테 안전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누구를 통해서 주냐? 서버를 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들어서 서버한테 주면 서버가 풀어서 다시 밥의 키로 암호해서 주는 그런 형태로 프로토콜을 만들 수가 있고 거기서의 TTP는 분배센터를 안 하고 중계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계만 해주는 거지 서버가 실제 세션 키를 생성하지는 않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주로 쓰는 건 키 분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 동의 프로토콜은 참여자가 있으면 이 참여자 중에 한 명이 혼자 생성해서 주지 않고 각 사용자들이 어떤 랜덤 값을 만든 다음에 그 값들 서로 교환하고 그 랜덤 값을 이용해서 세션 키를 만들게 됩니다. 즉 모든 참여자가 똑같은 수준의 기여를 해서 이제 세션 키를 만드는 방식이 있고 이제 그런 방식을 우리가 키 동의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이 키 동의 프로토콜은 대부분 공개키 기술을 이용하는 프로토콜이고 자체 강화 방식 프로토콜이에요.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쓰는 건 키 전송하면 키 동의인데 혼합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건 이론적으로만 만드는 거고 혼합 방식을 만들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칭키 기술만 쓰게 될 때는 키 전송 방식을 쓰게 되겠고 공개키 기술까지 쓸 수 있으면은 키 동의 방식, 자체 강화 방식으로 많이 만듭니다. 이 키 확립 프로토콜의 요구 사항은 이미 살펴봤었죠. 그래서 키 확립된 비밀 키는 세션 키는 이제 그 참여자들 외에 제3자들은 얻을 수 없어야 되겠고 그게 키의 비밀성. 그 다음에 이 키는 요번에 이 세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키인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걸 확인이 안 되면 기지키 공격 같은 재정수 공격에 취약할 수가 있고요. 이 키의 용도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밥과 공유하고 싶은데 이 서버가 막 C와 공유할 키를 줬는데 그걸 내가 밥과 쓴다. 그러면 내 메시지를 밥이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키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에 따라서는 이게 서버가 만들어주는 거면 서버가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이제 서로 키를 주고받는 키 동의 프로토콜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B가 준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성 주체 확인 또는 참여자 확인을 해야 되겠고 이런 걸 통해서 키를 내가 실제 갖게 되면은 쓰기 전에는 뭘 해야 돼요? 키 확인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키 확인과 비교가 되는 또 다른 개념으로 키 무결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결성이라는 거는 그 키가 예를 들면 키 전송 프로토콜에서 TTP가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토콜 생각해 봅시다. 그럼 TTP가 요 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8비트인데 요 값이었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똑같이 받아야 되죠. 근데 한 비트가 바뀌었어. 그럼 무결성이 깨진 거죠. 수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키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거는 실제 서버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나도 똑같은 안 변한 그 키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키의 무결성보다는 키의 비밀성이 만족될 경우에는 키 확인만 되면 써도 된다.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깨졌어요. 바뀌었어요. 무결성은 보장이 안 된 거죠. 하지만 둘 다 우연히 같은 값을 가졌어. 근데 제3자는 어차피 저 키는 얻을 수는 없어. 조작을 했었어 해도. 그러면 써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 확인과 키 무결성이 보장이 되면 당연히 키 확인이 되겠죠. 근데 키 무결성이 깨져도 키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키 확인이 되면 비밀성에 문제가 없다 하면은 그 키는 여전히 써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 무결성보다는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 키 확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 확인은 언제든지 쉽게 이렇게 이런 프로토콜이 있으면 쉽게 이렇게 메시지만 서로 KAB로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여분 정보가 들어가 있는 암호문을 만들어서 교환하게 되면은 그 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키 확인을 추가하는 건 어렵지 않고 쉽게 그 프로토콜에 맞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 이제 프로토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78년도고 81년도 프로토콜이에요. 되게 오래전 프로토콜이죠. 그 오래전에는 이런 키 확립 프로토콜도 어떻게 만드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기술이 발전하고 이론이 발전하면은 막 대학원 박사과정 사람들이 막 연구해서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는 학부에 와서도 배우고 있죠. 이게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이제 해결책들을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얘기에서 뭐 딴 얘기로 좀 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진학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진학.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느 분야로 진로를 가고 싶은 거에 따라서 공부를 좀 더 해야 그 분야에 맞을 수가 있고 또 필요 없는 분야도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따라서 나는 그냥 개발자가 좋고 나는 개발만 할래. 그러면 굳이 뭐 석박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닐 테고. 근데 뭐 나는 AI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AI 관련돼서 조금 더 전문적인 학습이 필요하겠죠. 정보보호 쪽에서도 암호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부 나와서 난 암호기술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이제 대학원 진학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거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다른데 대학원에 가게 되면은 논문을 써야 되겠고 논문은 기존에 못했던 기존에 어떤 없는 뭔가를 새로운 거를 해야 돼. 새로운 어떤 학문적인 공헌이라고 그러죠. 새 컨트리뷰션을 해야 돼. 이 학문 발전에 뭔가를 컨트리뷰션 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된 학문 분야이면은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연구를 잘 못하는데 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게을러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석박사 때 이 학문 정보보호 암호기술의 성숙도는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풀어야 될 숙제도 많았어요. 그래서 막 해보고 도전해보고 해서 뭔가 기존에 못 만들었던 걸 만들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걸 만들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제가 지금 석박사 한 지도 벌써 20년 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쪽 분야에서는 해결 못한 것들이 별로 없고 또 해결 못한 거는 되게 어려운 거죠. 막 20년 동안에 그 잘 나가던 소위 석박사들이 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 못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그 해결 못한 문제들을 여러분이 석사 들어가자마자 해결한다? 그건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기 있는 분야도 쫓아가지만 과연 그 분야가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가 되게 성숙해 있으면 가서 뭔가 새로운 학문적인 컨트리뷰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조금 모르겠고요, 제가. 근데 이제 AI는 또 막 새롭게 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도 막 지금 불 붙어가지고, 예, 뭐 여러분 정도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지금 신입생들 1학년 애들이 막 군대 갔다 와서 대학원 갈 때쯤 되면 이 AI도 이제는 막 워낙 그 사이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이렇기 때문에 AI 그때 가서 전공한다 해서 석박사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뭔가 학문적인 발전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 사이에 많이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대학원 진학할 때 이제 보여드린 게 이때는 이런 거 만거도 정말 잘 나가는 논문지에 실렸거든요. 지금은 이런 거 논문 써서 어디 투고하면 받아주지 않아요. 어, 학부 수준의 무슨 거라 그러지 이건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또 어떤 문제들을 과연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분야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AI 같은 경우에는 뭐 적용이 안 된 분야를 찾아서 내가 이 기술들을 적용해가지고 뭔가 해볼 수는 있겠지만 다른 분야들은 상당히 성숙되어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DB 뭐 이런 것들도 내가 보면 통신화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성숙해 있어서 대학원 가서 어떤 새로운 학문적인 컨트리뷰션 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 라는 거 설명드리면서